네, 출란교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출란을 배양을 하는데 우리가 뭐 초급이니 입문자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수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을 이제 배양의 고수 이렇게 흔히들 이제 지칭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뭐 밴드나 카페에 자기 배양 기술들을 많이 공개를 하고 또 공유를 하죠.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키워보니까 좋더라 하는 그 결과물들을 데이터로 축적을 해놨다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많이 하죠. 그때 이제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것은 이 식물과 동물이 똑같은 것인데 단지 메커니즘이 달라서 이 동물인 인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뿐인데, 그러나 이제 식물이나 동물이나 지구상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그 원리는 큰 틀에서는 같은 거라 그랬어요. 큰 틀에서는 같은 것인데, 우리가 요즘에 TV 많이 보시면은 개통령이라 그러죠. 개통령. 그 개통령이라 해서 강영욱 씨인가요? 그분이 이제 개통령에서 개의 박사처럼 이제 그 개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서 해결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개에 대해서 전문가다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도 TV에 나와서 개는 밥을 몇 시간에 한 번씩 줘라. 하루에 3번 나눠줘라. 4번 나눠줘라. 양은 얼만큼 줘라. 어느 때 약을 먹여라. 어느 때 산책을 해라. 뭐 이렇게 해서 기계적인 설명을 하는 건 제가 보지 못했어요. 예. 그분의 주 목적은 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개의 행동 패턴에서 그들만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개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그 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사람이 들어줌으로 인해서 개가 사람한테 다가오게 만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식물, 특히 이제 출란 같은 경우는요, 달력을 쭉 놓고서 언제 약을 쳐라, 언제 비료를 줘라, 언제 물을 줘야 된다. 늘상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출란 배양의 고수라고 하니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어떤 그 기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출란을 이해하고 출란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들만의 언어를 이해하면서 소통해야 되지 않는가. 이 얘기는 출란교실에서 오래전부터 사실은 주장해 왔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도 데이터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식물과 사람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이 과학적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뜬금없는 그 낭설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한참 유행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읽었을 거예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있었죠. 베르베르, 이름도 참 어려운데 이 사람이 한 몇십 년 전에 개미라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과학자입니다. 소설가가 아니고. 이게 근거 없는 얘기를 이 소설로 쓴 건 아니에요. 이 개미가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개미들끼리. 그러나 이제 사람처럼 몸짓이나 소리로 대화하는 게 아니죠. 그들만의 방식, 즉 페르몬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냄새예요, 냄새. 이 갖가지 냄새를 내뿜으면서 이쪽 냄새는 뭐 격한 감정, 이쪽 냄새는 즐거운 감정, 이쪽 냄새는 위기, 뭐 이런 식으로 각종의 페로몬을 발산을 하면서 그들만의 소통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소설의 끝머리에 가면은 그 페로몬의 종류를 쫙 인간들이 분석을 해서 미국의 어떤 대통령하고 개미하고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을. 그 개미가 페로몬을 발산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구나라는 걸 알아듣고 대통령의 생각을 다시 냄새를 주입함으로 해서 그 유리관 안에 들어있는 개미한테 의사소통을 전달하죠.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식물에서도 이제 그러한 노력이 굉장히 있었어요. 식물하고 어떻게 이 동물이 대화를 할 것인가. 식물끼리 대화하는 것은 익히 뭐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어 왔고 또 반려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 과학적으로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난실에 오랫동안 앉아서 난을 바라보고 있으면 난이 주인을 알아본다든가 또
저 난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제가 물을 필요로 하는구나. 아니면은 곰팡이균에 시달려가지고 약간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등등을 느낀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과학적 원리를 적용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오래 키우다 보니까 이 애란 생활을 하면서 터득을 하는 것이죠. 뭐 득도하듯이 터득을 하는 것인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득도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과학적 어떤 그 객관성 어떤 그 증거들로서 증명을 해 나가려고 하죠. 그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주목을 하고 여러분하고 좀 공유를 할까 합니다. 식물한테 이제 그 벌레들이 막 갉아먹게 하면은 식물이 이제 비명을 지르는데 소리로 지르는 것이 아니라 냄새로서 휘발성 물질을 쭉 발현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휘발성 물질이 산에 가면은 풀 냄새가 향그럽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풀 냄새가 바로 식물이 내는 냄새거든요. 근데 그 냄새를 통해서 다른 식물들이 이쪽이 지금 뭐 뿌리파리가 와서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은 냄새를 발현하죠. 냄새를 발현하면은 그 기공을 통해서 다른 식물들이 그 냄새를 인지하고 저거 뿌리파리가 공격을 하니까 나도 공격하겠는데 해서 뿌리파리가 오지 못하는 어떤 그 물질들을 식물 스스로가 발현을 해서 뿌리파리가 자기한테 다가오지 않도록 방어 체계를 갖춘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식물들끼리의 어떤 대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증명을 한 어떤 결과물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식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서 벌레가 갉아먹게 한 거예요. 그리고 냄새가 가겠죠. 가면 그 냄새를 기공을 통해서 제일 먼저 흡수한다 그래요. 그래서 기공에다가 이 냄새가 오면은 이 기공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려고 여기다가 이제 어떤 그 센서 물질들을 기공 주위에다가 주사기로 추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을 했다 그래요. 관찰을 했는데 냄새가 이제 벌레가 갉아먹어서 위기의식을 발현해가지고 다른 잎에다가 전달했을 때 여기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감지했고 그 화학 반응이 칼슘이랍니다. 칼슘. 그래서 칼슘이 나타났을 때 색이 뭐 형광물질로 바뀌는 어떤 그 물질을 주입해 놓으면은 그 잎에서 형광물질이 싹 발현이 되는 걸 보고 이거 얘가 칼슘을 생산해내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이 칼슘은 벌레가 갉아먹는 이 잎에서 전달되는 어떤 페로몬 이런 거에서 영향을 받는구나. 근데 이게 없으면 또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의 대화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동물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러면은 이 식물과 식물의 대화인데 식물과 사람, 식물과 동물의 대화는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이제 우리 에란인들은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 이런 거와 무관하게 스스로가 느끼는 것으로 그것을 터득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난초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의 패턴을 이해하고 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이러한 방식이 진정한 식물을 키우는 고수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본다고 했어요. 뭐 언제 밥 줘라, 언제 물 줘라, 언제 약 쳐라. 이런 걸 가지고 고수라고 한다면은 그 개를 잘 키우는 그 강영욱 같은 사람들은 고수가 아니죠. 그 사람이 언제 뭐 밥 줘라 물 줘라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개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죠. 대화하려고 하죠, 개를.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이 연휴 때 좀 연휴가 길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아주 신기한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이제 한번 재미있게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뭘 주목했냐면 이 칼슘에 주목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그 칼슘을 생산해낸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알아냈기 때문에 저는 왜 위기가 왔을 때는 칼슘을 발현하는가. 여기에서 저는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칼슘이라는 어떤 그 성분이 식물한테는 방어 기제, 즉 병충해나 이런 위기 의식으로부터 방어를 기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짐작이 가더라고요. 근데 과학자들이 뭐 그런 것까지는 어떤 아마 분석을 못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언급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난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이 칼슘에 주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난초에다가 이 칼슘을 좀 많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죠. 제가 늘상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식물은 자연에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커간다 그랬어요. 이 칼슘도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굳이 주지 않아도. 근데 사람이 조금 도와주는 것 뿐이죠. 비료를 도와주는 것 뿐이지 내가 주는 것만 가지고 너는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사람한테 의지해가지고 온실 속에 화초 키우듯이 아무 저항력이 없이 사람이 주는 밥만 먹는 저항력이 떨어지는 식물을 키워서는 안 된다. 안 되고 식물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약간의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서 사람이 식물을 배양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 거 주지 않아도 식물은 스스로가 칼슘도 만들고 당분도 만들고 질소도 만들고 다 만들어서 먹습니다. 먹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의 성격이 급하니까 좀 더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이런 어떤 속도전에 의해서 비료를 투입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속도전으로 가지 마시고 적당한 가운데서 패턴을 좀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이 칼슘도 식물한테 그런 방어 기제로서 작용을 한다고 하니까 칼슘을 가끔씩 한번 연하게 타서 아주 주는 돈 마는 돈 이렇게 줘야 이 난초한테는 굉장히 그 비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주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언제 한번 이 동영상을 통해서 언급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로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란의 고수라고 한다 그러면은 출란을 뭐 기계적으로 키우는 뭐 달력에다 적어놓고 막 이렇게 기계적으로 키우시는 그런 분들은 고수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인터넷 자료들을 쭉 찾다 보니까 요즘 유튜버 때문에 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유튜브에서 식물 키우는 비법, 방법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막 이제 공개를 해요. 근데 이제 콘텐츠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니까 유튜브도 이제 뭐 그래야 구독자도 많이 늘고 광고비도 뭐 좀 많이 들어오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영향으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나중에는 이제 콘텐츠가 다 떨어지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 같아요. 콘텐츠를 올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유튜브에 종속돼 버리는 이제 그 경향이 많이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식물의 민간요법이지 않습니까? 민간요법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떠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면은 뭐 미원을 주니까 아미노산의 영향이 있어서 아주 식물이 잘 자란다든가, 병충해가 오면은 이제 뭐 계피 가루를 물에 어떻게 타가지고 또 뭐 잎에다 뿌려주면 병충해를 예방한다든가, 또 마늘을 찧어가지고 그 마늘을 물에다 희석해서 다진 마늘을 물에다 희석해서 건더기 건져내고 그걸 또 물에다 주니까 식물이 죽어가는 식물도 살아난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민간요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동안 저도 그런 민간요법에 혹해가지고 한번 따라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옥상에서 화분을 쭉 놓고 키우는데, 옥상에서 이제 흙이 있는 화분을 놓다 보니까 축축 하면은 그 화분을 이렇게 들어보면 밑에 달팽이들 있지 않습니까? 민달팽이. 집이 없는 민달팽이들이 거머리처럼 생겼죠. 이렇게 거머리처럼 생겼는데 그 민달팽이들이 많이 이렇게 자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 뭐 보기도 징그럽고 또 달팽이가 식물한테 좋은 영향을 줄 일도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없애? 약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제 약을 좀 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거 이제 하이퍼넥스에서 달팽이 죽이는 약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무슨
막걸리에다가 담뱃재를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뭐 우려낸 물을 이렇게 주면은 다 죽는다 뭐 이래가지고 한번 따라 하시는 걸 내가 한번 봤는데, 그런 이제 민간요법이 논리적으로 저도 이제 그것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과는 잘 뭐 모르고, 또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농약이나 가지고 있는 종합 그 영양제, 비료 이런 걸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그 비싼 걸 좋게 만들어 놓고 비싼 걸 사다 놓고 왜 쓰잘데없이 그 미온을 주고 그 저 뭐야 계피가루를 뿌리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게 그 효능이 없다는 것도 증명이 안 됐지만 있다는 것도 증명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난초를 갖다가 이렇게 장난삼아 실험 삼아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증해서 국가 차원에서 인증 마크를 박은 이런 좋은 비료들과 좋은 농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자꾸 민간요법에 의지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게 아니다. 그것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떠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장선상에서 그 식물에다 락스 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락스가 곰팡이균이나 각종 세균을 멸균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거보다 더 좋다는 농약을 그 난실에다가 놓고서 굳이 검증이 안 된 락스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거는 검증이 됐는데, 농약은 곰팡이균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하는 것입니다. 살균제입니다. 이렇게 딱 검증이 됐는데 그 검증을 왜 믿질 않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락스를 사용하느냐? 그는 뭐 비용 측면이나 뭐나 도움이 되질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난초를 키우면서 그 몇 푼 아끼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과학적 근거로는 락스가 죽이는 건 사실이지만 뭐 한 5분 후에 물로 씻어내면은 락스 성분은 싹 사라지게 되고 그 이후에 오는 곰팡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속력이 없다는 거죠. 지속력이. 살균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지속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약에 보면은 7일 간격으로 치세요. 뭐 한 달에 2번 치세요. 3번 치세요. 이건 지속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물로 씻어낼 필요도 없고 한번 농약을 쳐놓으면은 이게 지속돼서 그 약효가 떨어질 때 되면 또 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눈앞에 있는 세균을 싹 죽였다. 곰팡이를 죽였다. 그러면은 물로 씻어낸 다음에 오는 곰팡이를 대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합리적인 생각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잘 검증되지도 않는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다 그래서 이렇게 막 발표하시는 분들, 동영상에다 막 올리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따라 하시는 분들도 정 방법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 뭐 극단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방법에는 검증된 방법을 하시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다 했어. 암에 걸렸는데. 근데 그래도 안 돼. 그럴 때는 마지막 방법을 택하죠. 산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개 먹는 구청주가 좋다니까 그래 막 가는 심정으로 구충제라도 한번 먹어보자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예방 차원 뭐 이런 것을 다루고 있을 때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줄랑기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